안녕하세요. 신상복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법정지상권은 투자 수익 모델로서 그리고 경매로 취득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하이 레벨이라고 할까요? 네, 고난이도의 그 수익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를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동산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필히 접근을 해야 될 리갈 마인드를 설정을 한다던가 혹은 그 지력을 올리는 데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법정지상권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우선은 자세한 내용보다는 법정지상권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법정지상권으로 경매로 어떤 수익 모델을 찾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사례, 정확한 그 법정지상권을 이용해서 어떤 사례로 막대한 그 이익을 취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 사례는 유명한 사례라서 그 신문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포털 사이트에도 검색하면 나오는 사례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정지상권은 무엇일까요? 법정지상권을 우리가 알기 전에 지상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권은 민법상에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여기서 다시 물건과 채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야기가 너무 가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물건은 등기가 나와 있는 게 물건, 등기로 나와 있는 게 물건, 채권은 쌍방간에, 그러니까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의 임대차 계약은 쌍방간의 계약 아닙니까? 네, 그런 것이 채권, 즉 쌍방간에 문제가 아니 그 한도 되는 거 그것이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채권이 물건화가 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에도 채권이 그 표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민법의 그 총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 지상권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특질 중에 하나인데요. 전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질 중에 하나인데요. 이유는 우리나라의 법제상 토지와 건축물은 다른 소유권의 개체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토지 소유권자가 그리고 건물 소유권자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소유권 절대 원칙 그리고 소유권 자본주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소유권은 그 공공이익이나 공익적인 사업 같은 경우 혹은 뭐 국가의 안전상이나 국방, 보안상의 문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민간 간의 거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한테 자기 토지의 그 사용 수익을 위해서 건물을 일괄적으로 철거를 요청할 수도 있겠죠. 소유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상권이라는 것도 생길 수도 있겠고, 물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많은 그 권리가 있습니다. 뭐 임차권, 그 채권으로서 임차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법률 규정으로서 혹은 법률 규정이 나와 있진 않지만은 간습상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바로 법정 지상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한테 건물을 철거를 해라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률 규정 혹은 간습법상으로서 당연히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법정 지상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A라는 사람이 건물과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 가지고 있을 때 이 경우에서 만약에 죄송합니다. 건물을 B에게 양도를 했다고 봐요. 네, 양도를 했다고 볼 때 그러면은 토지는 A에게 소유권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소유권 절대 원칙에 따라서
건물은 다른 건물, 그러니까 건물은 B에게 가지고 B가 소유권 이전을 해갔기 때문에 B에게 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철거해달라라고 소송을 낼 수가 있어요. 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소유권 절대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좀 반하지 않습니까? 내가 건물을 B에게 팔았는데 내가 토지 소유자라고 해서 자기가 판 그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다? 만약에 그게 용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소송들이 난립나게 된다고 한다면 건물들이 많이 철거가 되겠죠. 그럼 사회적 비용도 어마어마하겠죠. 그럴 경우에서 생긴 것이 지상권, 즉 토지 소유자가 A가 그 건물 소유자인 B에게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지상권을 당연히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것을 법정 지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상당히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고 조항들이 있어요. 그럼 법정 지상권은 지상권,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상권, 민법상의 물건인 지상권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규정이라고 하면은 뭐 연한이 있어요. 존속 연한이 있습니다. 존속 연한이 무슨 뭐 이렇게 그 정착물이 어떤 뭐 재질이냐, 어떤 형식에 따라서 그 존속 연한도 있고요. 그리고 지료 청구, 그리고 지료 증감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준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법정 지상권이라는 겁니다. 즉 제가 매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죠. A가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건물만 소유권 이전을 했을 경우 그 토지에 대해서 토지를 A가 기존에 가지고 있겠죠. 소유권을 저기 B에게 건물을 소유권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때 생기는 법정 지상권, 즉 토지 소유자인 A가 B에게 설정해주는 법정 지상권은 간습법상 법정 지상권입니다. 간습법상 법정 지상권, 뭐 간습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법률 규정으로 나와 있지는 않는데 법률 규정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간습상 인정이 되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일반 법정 지상권은 법률 규정으로 되어 있는, 법정이라는 게 법률 규정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률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민법에서는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임목에 관한 법률, 이건 풀네임은 아니에요. 임목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그렇게 해서 나와 있는 것들 해서 네 가지가 법정 지상권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성립 요건이 아니라 성립이 되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 법정 지상권을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즉, 투자자 입장에서 그 법정 지상권을 수익 모델로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쉽게 정답을 말씀드리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안 되는 물건들. 자, 우리가 A가 있었고 A가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동일 소유자에다가 타인에게 건물이든 그 토지든 타인에게 B에게 넘어갈 경우에서는 토지 소유자는 A가 될 수도 있겠고, A가 토지를 팔았으면 B가 토지 소유자가 될 수도 있겠죠.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그 지상권을 설정하는 걸로 보는 게 법정 지상권인데, 이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안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수익 모델을 찾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법정 지상권의 성립 요건을 약간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법정 지상권은 토지와 건축물이 한 소유자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있었어야 했습니다. 초기에. 그리고 그 한 번이라도 가지고 있다가 그 둘 중에 하나가 소유권이 이전이 됐을 경우에서 생긴 게 법정 지상권입니다. 계속 이전이 되겠죠. 토지가 이전이 됐을 경우에서 계속 이전이 될 텐데 그때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됩니다. 즉, 그 법정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샀을 때 그 위에 건축물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샀기 때문에 선의 피해자가 생길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사회적 비용이나 혹은 그 사회 정의로 인해서 그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고 토지 소유자가 그 법정 지상권을 설정을 해주는 건데,
설정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법정지상권. 그러니까 당연히 되는 겁니다. 그냥 제가 말을 쉽게 풀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토지 소유자가 그 건물 소유자 그리고 그 한 소유자가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서는 성립이 안 되죠. 이미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어떤 걸 설정을 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달라지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설정이 그 소유가 안 돼 있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그 임차 그 토지를 임차해가지고 비닐하우스도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런 형식으로 물론 그 농지법을 봐야 되겠지만 그런 형식으로 이미 건물과 토지가 다른 소유자였으며 여태까지 뭐 다른 소유자였으면 이미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한테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다고 봐도 무방하십니다. 만약에 취득하지 않고 위법적으로 했으면 말 그대로 거기에 따라서 그 철거 소송을 걸어야 되겠죠. 뭐 토지 소유자가요. 여하튼 이런 형식의 그 성립 요건, 즉 한 소유자, 건물과 토지가 한 소유자에 있다가 그 둘 중에 하나가 소유권 이전이 됐을 경우가 생기는 것이 법정지상권인데 그것이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자,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 모델, 법정지상권의 수익 모델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법정지상권 미성립 물건을 찾는 겁니다. 토지를 딱 잘 받아야 되거든요. 토지를 막 잘 받아서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됐으니까 그 위에 있는 건물 구분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요. 구분 소유자면은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이기도 합니다. 다세대 주택이나 일반 그 구분 상가들 그런 것들은 그 집합 건축물이라고 하거든요. 한 호실에 아니 한 건물에 소유권이 여러 개 있는 게 집합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뭐 일반 건물들은 뭐 농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그것들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거는 그 집합 건축물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집합 건축물도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집합 건축물은 빌라를 만든다던가 이 빌라는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아파트 그리고 예전에 만든 저층 아파트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토지가 원래는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의 세대수가 그 토지를 n분의 1씩 가지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즉, 34평형, 24평형 그렇게 평수가 달라지면 그 평수에 달라지는 만큼 그 토지에 대해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n분의 1 나눠 갖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보면 토지 대지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토대지권이라는 게 토지 소유권이거든요. 그 집합 건축물은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토지 소유권인데 그거에 대해서 비율이 나옵니다. 비율분의 몇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그 해당 아파트가 토지에 아파트를 깔고 있는 토지의 몇 프로를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걸로 보시면 무방하십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집합 건축물 얘기하는 이유도 나중에 2부에 얘기할 이야기를 지금 좀 숙지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하튼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토지를 낙찰을 받습니다. 토지를 낙찰을 받고 그리고 지상권 미성립을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위에 있는 그 소유자한테 건물의 소유자한테 이 토지를 비싸게 팝니다. 만약에 비싸게 뭘 팔면 건물의 철거를 요구한다던가 지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료라는 거는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적으로 지료가 발생이 됩니다. 지상권에도 지료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2년을 못 냈을 경우에서는 그 지상권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 남은 존속 연한과 상관없이요. 지료 같은 경우에서는 뭐 상업지역, 주거지역, 농림지역 같은 우리가 공법상에 나와 있는 지역에 따라서 토지의 활용도에 따라서 지료가 좀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인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7% 정도 실제 거래가 되는 거래가액의 7% 정도를 지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7%면 대단한 거거든요. 임대수익 물건으로선.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서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이 평균 수익률이 5.3%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좀 지방권, 예를 들면 수도권으로 가야 그 한 6%에서 7%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건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7%를 받을 수 있다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거거든요. 7%라는 것이. 물론 이렇게 7%를 정해준 건 아닌데, 그 7%를 요구를 했고, 그 원고가 그 피고한테, 그러면 그 대법원에서 7% 정도면은 뭐 괜찮네, 그런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얘기가 좀 달라졌지만요. 그 지료를 청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건물을 철거를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소유권 절대 원칙을 위해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안 될 경우는 그 건물을 철거를 해줘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법률적으로는 그 철거를 해야 되지만 진짜 그 건물이 엄청나요. 엄청나게 그 고가인 건물에 대해서 이거를 차마 뻐개기에는, 철거를 하기에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손실이 됩니다. 이 경우에서는 민사조정을 통하거나 아니면은 그 재판관이 철거를 안 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원고가 뭘 주장을 해야 되냐면, 이거를 뽀개고 이거를 철거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을 할 경우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경제적 비용이 훨씬 증가가 된다는 거, 그런 거를 그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송 같은 경우에서는 그 대형 로펌을 끼는 게 좀 통상적이거든요. 이게 좀 일반 그냥 그 진짜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 이 소송을 걸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소송 싸움인데, 그 건물주하고의 소송 싸움인데, 그 로펌, 그 대형 로펌들을 끼고 가는 것이 통상적인 그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고수들은, 경매 고수들은 그 법정 지상권을 미성립되는 물건을 찾아서 투자를 한다는 거,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신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저작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한국경제신문, 네, 한국경제신문 그 2011년 6월 4일자로 나왔던 인터넷 신문입니다. 제가 그 서초동 그리고 띄고 그 파란 창에 그 법정지상권, 서초동 띄고 법정지상권 하면은 이 기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기사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이 뭐 개별적으로 공부하신다고 한다면은 살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선 이 기사의 내용을 한번 얘기를 드리고, 제가 뒤에서 특히 그 주변에서 들은 얘기를 종합을 해보자면, 여기는 법정지상권 미성립 물건을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소송으로 통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라고 그 판결을 받고, 서초동에 있는 빌딩입니다. 빌딩이면 크죠. 네, 그 빌딩의 반 정도를 두부 자르듯이 잘라놨습니다. 즉 건물을 철거한 게 아니라요, 그 건물의 그 반을 잘랐습니다. 진짜 잘랐습니다. 이거 사진도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 그 서초동의 노른자 위의 땅을 낙찰을 받고 잘랐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한 120억 정도의 매도를 했는데, 이게 49억인가요? 46억, 예, 46억 1천만 원에 낙찰받은 물건을 120억 원, 약 120억 원 정도의 그 매도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쟁점이 있었고 어떤 사건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건물은 서초동에 있는 1573-13과 그리고 1573-14 두 필지, 여기에서 말하는 필지는 그 소유권이 다른 필지입니다. 서로 간에 다른 필지, 두 필지 위에 지어진 5층 건물, 그 삼덕다솜 빌딩이라고 있거든요. 네, 업무용 건물을 지었습니다. 자,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그 두 개 필지, 서초동 1573-13 그리고 14에 지어진 그 두 개의 필지에 올라간 건물이고요. 그 건물의 반을 쪼갰다는 거는 그 건물, 그 토지 두 개의 필지 중에 하나가, 그 공매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좀 자세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두 개 필지에서 건물이 하나가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 두 개 필지는 둘째 아들, 그리고 삼형제가 있다고 보십시다. 네, 둘째, 그리고 또 하나 필지는 셋째, 그리고 그 건물은 첫째가 세운 법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1990년도에 건축된 그 5층짜리 빌딩인데요. 네, 근데 이 둘째가 그 사망하게 됐습니다. 돌아가셔서 그 상속세가 나왔죠. 건물에 대한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속세가 나왔는데 그 직계가족, 그러니까 그 둘째의 직계가족이 저기 상속세를 못 냈어요. 못 내가지고 이 토지, 즉 1573-13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경매가 넘어간 겁니다. 아니, 공매가 넘어간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매와 경매는 다릅니다. 공매는 그 조세 채권에 대해서, 물론 압류재산이나 일반 그 금융자산 혹은 저기 그 구조조정, 일반 구조조정, 그러니까 그 구조조정 자산이라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관할은 하긴 하지만 우리가 공매 이퀄 하면 그 조세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세라는 세금을 못 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공매를 집어넣게 된 건데요. 죄송합니다. 네, 공매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정지상권의 네 가지 부분, 전세권, 저당권, 그리고 임목에 관한 혹은 가등기 담보에 관한 이로 인해서 경매로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공매이기 때문에 이거는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낙찰받은 사람, 여기는 37명이 하나의 펀딩을 해서 펀딩을 조성을 해서 사모펀드라고 할게요. 이 투자자 집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이 투자자 집단이 낙찰을 받은 겁니다. 46억에, 정확하게는 46억 1천만 원의 그 법인 명의로 낙찰을 받게 됐는데요. 자, 이 낙찰을 받을 때는 꿍꿍이가 있지 않습니까? 꿍꿍이가, 이게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꿍꿍이가 있기 때문에 그 낙찰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수익 모델 하나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첫째가 그 세운 법인에게 그 컨택을 해서 이 토지를 사라라고 한 거죠. 근데 사라고 했는데 금액 조절이 안 됐나 봐요. 건물을 사라고 했는데 안 샀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철거에 대한 소송을 낸 겁니다. 철거에 대한 소송. 이거를, 자, 그럼 그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사를 조금 더 얘기하면서 제가 첨언하는 형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반 흘려나간 건물, 두 채로 나누고 있는 빌딩은, 죄송합니다. 두 필지로 나누고 있는 빌딩은 서울 서초동 1573-13, 그리고 1573-14에 지어진 5층 업무용 건물, 삼덕 다솜 빌딩이다. 당초 두 개의 집원에 건물 한 동이 올라간 형태로, 자, 건물 두 개의 집원에 건물 한 동이라는 거는 그 소유권, 토지가 두 개라는 얘기입니다. 소유권이 두 개라는 얘기죠. 형태로 삼형제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헐린 부분은 둘째, 나머지 토지는 셋째가 가지고 있고 건물은 첫째의 대표인 법인이 명의였습니다. 자, 문제는 둘째가 사망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직계 가족이 상속세를 내지 못하자 국세청은 이 땅을 공매에 붙입니다. 물건을 분석한 A 등의 37명은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아 건물 절반을 철거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섰기 때문이죠. 이 물건의 권리 분석이 어려워 시세의 절반 이하로 낙찰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물을 싸게 확보한 뒤 건물 철거를 무기로 건물주를 압박하며 고가에 팔 수 있는 걸로 봤죠. A씨 등, 즉 투자자 집단은 공동 투자를 결심하고 2005년 11월 감정가 65억 7천만 원의 토지를 46억 1천만 원의 법인 명의로 낙찰받게 됩니다. 땅을 되파는 일은 순조롭진 않았습니다. 건물주, 즉 첫째가 세운 법인과 협상했지만 이견차가 많이 컸고요.
투자자 집단들은 4년간의 지루한 소송 끝에 철거 판결을 받아 건물 절반을 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토지를 지난해 11월이지만 이게 2011년도에 만들어진 기사니까 2010년도에 이 땅을 제3자에게 126억에 팔았다고 합니다. 매수자는 최근 지상 6층, 지상 11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자, 46억 1천만 원을 받아서 126억에 팔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건물이 헐었다, 즉 철거가 됐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소송에서 이게 법정지상권이 왜 성립이 안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피말리는 법정지상권 소송. 2006년에 시작한 소송은 피를 말리는 진검승부였습니다. 1, 2심에서는 투자자 집단 등이 이겼지만 대법원에선 다시 고법에서 판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거쳐 4년 만인 2009년 12월 투자자 집단들이 최종 승소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이거는 2005년도에 낙찰을 받고요. 협상이 들어갔죠. 네, 협상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2006년도에 소송을 겁니다. 이건 무슨 소송이죠? 철거 소송을 걸게 되는 겁니다. 건물의 철거 소송.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건물은 두 가지 필지 위에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한 필지를 복매로 낙찰을 받은 거거든요. 투자자 집단이. 그렇기 때문에 건물 전부를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 부분을 철거를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철거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건물이 반으로 철거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제가 말씀드릴 게 이게 들리는 말로는 이게 되게 복잡했어요. 처음에는 진짜 몇십 명, 진짜 90명 가까이 시작을 했다가 빠져나갔죠. 4년이라는 시간. 그러니까 아마 피트를 막았을 때, 즉 물론 최종적으로는 투자자 집단이 이겼지만 투자자 집단이 궁지에 물렸을 때가 아마 대법원에서 고법으로 바꾸냈을 때, 네, 다시 판결을 할 거라 돌려보냈을 때 이때 아마 많이 빠져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거 투자자 집단의 대표도 아마 소송 걸렸을 수도 있어요. 이 상태에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대부분 단타로 보는 게 많습니다. 단타로 보는 게 많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소송으로 갔을 때 대법원에서 다시 그렇게 빠꾸 난 경우에서는 최소 몇 년이 더 걸렸을 거거든요. 그랬을 때 아마 그쪽 투자자 집단도 물론 승리였지만은 그렇게 좀 대표가 마음의 조리를 정말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쟁점은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느냐입니다. 자, 여기서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이 왜 나올까요? 즉 공매였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네 가지 규정에 인해서 나온 법정지상권이 아닌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소유자가 다르다고 무조건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고요. 과거 건물 소유주와 토지 소유주가 한 번이라도 같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한 소유자였을 경우 그 둘 중에 하나가 경매나 매매나 공매나 뭐 그렇게 나갔을 경우, 소유권이 달라질 경우에서 생긴 것이 바로 법정지상권 혹은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인데, 자, 그럼 이 건물은 199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199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 첫째 아들, 첫째가 세운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사람한테 소송을 걸었겠죠. 그 법인한테 소송을 건 겁니다. 철거해달라고. 근데 첫째 아들은 1990년도 이 건물을 신축 당시에 땅과 건물이 모두 자기 명의, 그러니까 법인 명의가 아니라 첫째의 명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가 신축 당시에는 건물과 토지가 내 소유였다라는 게 이건 인정이 됐어요.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
그 법인으로 바뀌었잖아요. 소유권이. 물론 첫째가 대표로 있는 그 법인이지만 그럼 소유권 이전이 된 겁니다. 법인한테. 우리나라 법률상 그 법인과 개인이 법인을 세우면 그냥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물론 이렇게 출자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법인이 개인한테 그러니까 내가 신상복이 그 상복테크라는 법인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상복테크가 내가 그 출자를 했어요. 출자한 상태에서 다시 그 뭐 부동산들이 나한테 다시 소유권 이전을 했을 때는 이건 매도가 되는 겁니다. 매도. 뭐 증여나 매도가 되겠죠. 그럼 법인세를 내겠죠. 이게 상복테크는 내가 대표로 있어도요. 이렇게 소유권 그 자체가 다릅니다. 주체가 다른 거죠. 이거는. 그러면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건축 허가 당시에는 동일이 명의는 맞지만 건물이 20% 정도 만들어졌을 시점에서 건축주의 명의가 일반 그 첫째 명의에서 이 첫째가 세운 법인 명의로 바뀐 겁니다. 20%. 자, 그럼 그 20%가 만들어졌을 때 그거를 건축물로 보느냐 마느냐, 건물로 보느냐 마느냐. 봐봐요. 그 우리가 지상권이라는 거, 법정 지상권은 건물과 토지가 한 소유자가 있을 경우에서 그 중에 하나가 소유권이 이전이 됐을 경우에서 그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한테 설정이 된 것으로 보는 게 법정 지상권입니다. 근데 이 20% 건물이라고 보기엔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즉 만약 20%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이 된 겁니다. 근데 이 20%가 건물로 인정받았으면 이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과 토지가 한 소유자였으니까요. 그 A가 아니 그 저기 첫째 이름으로. 근데 첫째가 세운 법인한테 이 건물의 건축주를 바꾼 거잖아요. 바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정을 받으면 이거는 그냥 소유권이 물론 그땐 건축주지만 원시취득을 저기 그 건물로 인정을 받았으면 첫째가 되고 그 원시취득에서 그 소유권을 바뀐 거라고 보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그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만 그 건축물이 20% 정도 그 시공이 20% 진행이 됐다고 하면은 건축물로 보기 않기 때문에 그때 소유권 아니 그 건축주가 대표가 그 법인으로 바뀌었을 경우 그럼 그 법인이 해당 건물의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 아니기 때문에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 그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안 돼서 그게 그 철거가 된 겁니다. 이거 대단한 거죠. 근데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한 거는 이 투자자 집단이 이거 낙찰받은 게 2005년도에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소송은 2006년도. 근데 건물 건축은 1990년도예요. 그러니까 15년 전에 20%가 됐을 때 어떻게 소유권이 이전이 그 건물의 그 법인 명의로 바뀌었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보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대단하다. 나는 속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역시 부동산 투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좋은 교훈을 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소유자분,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시겠죠. 그분 지금 완전 피눈물 나는 거죠. 여기 소송 걸리고 나서 이게 지금 5층 빌딩이지만은 그 서초동이 그 노른자의 땅이라서 어마어마하게 그 임대 수익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소송 중일 때는 소송도 안 냈고요. 그래서 임대 수익도 안 됐고요. 그리고 반을 잘라놨으니까 그것도 보수 공사를 해야죠. 엄청난 비용이 들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공매에 넘어갔을 때 어떻게 해서라도 받았어야 했습니다. 진짜.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투자자 집단도 물론 그 기간을 오래 끌어서 이런저런 잡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투자의 배팅과 그리고 분석이라는 거. 이 부동산 투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거고 왜 보여지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요. 다음에는 다시 다른 사례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